세상에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슈퍼마켓, 콘크리트집, 현대적인 차량 대신에 사냥과 식량 채집,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에만 의존하는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동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문화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또 이곳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0번째, 탄자니아의 하드자 공동체. 탄자니아 북부의 에아시 호수 근처에는 하드자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숲에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식량의 대부분을 얻는 세계에서 몇 안 남은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해 살지 않습니다. 보통 작은 캠프를 이루어 살다가 주변에 물과 음식이 부족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 캠프는 몇몇 가족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뭇가지와 마른 풀을 이용해 간단한 쉼터를 만듭니다. 이것들은 영구적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드자의 전체 인구는 1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미 학교에 다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하거나 인근 마을과 조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냥과 야생 식량 채집에 의존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사냥을 하는 남성들은 보통 손으로 만든 활과 화살을 사용합니다. 일부 화살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독을 발라서 사냥하는 동물을 더 쉽게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여성들은 주로 야생 과일, 베리, 뿌리, 그리고 덩이줄기를 채집합니다. 이것들은 땅속에서 자라며 캐서 먹을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바오밥 열매와 야생 꿀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벌집을 찾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레이터 허니가이드라고 불리는 새가 그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새는 소리를 내며 사람들이 벌집이 있는 나무로 안내합니다. 벌집을 찾으면 하드자족은 연기를 사용해 벌을 진정시키거나 쫓아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나무의 일부를 열어 꿀을 채취하고 남은 밀랍은 벌 안내새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드자족은 또한 많은 음식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드뭅니다. 사냥꾼이 큰 동물을 잡으면 그 고기는 종종 캠프의 동료들과 나누어집니다. 호미는 중요합니다. 모두가 매일 충분히 먹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냥할 수 있었던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농경지의 확장, 가축 사육, 도로 건설, 그리고 다른 공동체의 유입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드자족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땅과 문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 교육, 의료 서비스, 영구적인 주택, 그리고 정규직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번째, 파푸아뉴기니의 아사로 미치광이들. 파푸아뉴기니의 이스턴 하일랜드에는 무서운 가면으로 유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사로 미치광이라고 불립니다. 문화 공연이 있을 때 남성들은 자신의 몸을 하얀 진흙이나 점프로 덮습니다. 그 후 그들은 깊은 눈, 긴 귀, 독특한 코, 벌어진 입이 있는 큰 가면을 씁니다. 가면은 일부러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며 어떤 것은 유령처럼 보이고 또 어떤 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또한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을 뻗은 채로 천천히 걷습니다. 그래서 더욱 땅에서 일어난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 전통의 기원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사로 강 근처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밖에 나오자 몸이 창백한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도망쳤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설일 뿐 확실한 역사 기록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머드맨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강에 숨어있던 전사들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연구 결과, 오늘날 볼 수 있는 머드맨 공연의 구체적 형태는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0세기 1957년에
그들의 의상이 이스턴 하일랜드에서 열린 농업 박람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여기에서 큰 점토 가면, 하얀 몸, 그리고 느린 동작이 그들의 공연의 상징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점토 가면도 얼굴에 직접 바르지 않습니다. 먼저 별도의 헬멧처럼 만듭니다. 점토를 틀에 맞춰 모양을 잡고 딱딱해질 때까지 말립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줍니다. 디자인도 다르고 각 가면마다 다릅니다. 뾰족한 이빨, 뿔, 조개, 식물 섬유 또는 긴 귀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가면이 무겁기 때문에 착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기 쉽지 않고 머리 움직임도 제한적입니다. 현재 이 전통은 문화축제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수입을 얻긴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관광객을 놀라게 하기 위한 의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지역과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사로 매드맨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방법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커다란 가면, 독특한 동작, 전설, 그리고 문화 공연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의 지역 전통은 파푸아 뉴기니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8번째, 북몽골의 술록 목동들. 시베리아 근처 북몽골의 추운 숲에서 두카 또는 차탄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집단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이제 몇백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원뿔 모양의 텐트에 살며 술록과 함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술록이 먹는 식물이 다 떨어지면 그들은 캠프를 철거하고 타이가 숲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거의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술록을 주로 도살하기 위해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술록을 숲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우유를 얻으며 일상생활의 동반자로 삼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술록에게 먹이를 주고 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힘듭니다. 멀리 떨어진 캠프에는 정규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은 몇 달 동안 기숙학교에 머물러야 합니다. 술록의 질병, 기후변화, 광산 개발, 관광, 그리고 전통적인 땅의 상실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술록이 사라지면 생계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숲과 이어준 문화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인도네시아 토라자 마을대.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의 산악지대에는 타나 토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죽어도 항상 바로 매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비용을 모으는 동안 시신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집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죽은 사람을 토마쿨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와 대화를 나누고 전통의 일부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 오랜 과정입니다. 타나 토라자에서 장례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고 많은 친척들이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식에서는 돼지와 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관은 둥굴이나 산비탈을 파서 만든 구멍에 안치됩니다. 몇몇 무덤 앞에는 타오타오라고 불리는 조각상이 있는데 이는 고인을 상징합니다. 또한 마네네라고 불리는 의식도 있습니다. 이 의식에서 몇몇 가족들은 조상의 유해를 꺼내어 깨끗이 닦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외부인들에게는 이 모습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자인들에게 이것은 돌아가신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6번, 사마사마바야우의 바다마을 남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바다에는 사마사마바야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조상들이 배 위에서 살며 바다에 의존해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 집들은 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몇몇 마을에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집이나 학교, 시장에 가기 위해 나무다리와 배를 사용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일찍부터 수영을 배웁니다. 어른 잠수부들은 간단한 고글, 착살, 그리고 화살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몇몇 숙련된 잠수부들은 산소통 없이도 몇 분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2018년의 한 연구에서 일부 바자우 사람들의 평균 비장이 인근 육지 인구보다 약 50%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장은 잠수할 때 몸이 더 많은 적혈구를 방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잠수에 점차 적응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익사하거나 의식을 잃거나 청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압박 속에서 많은 바자우 사람들이 어려움, 차별, 교육과 의료의 부족, 그리고 시민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남핵, 산호초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바다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만 그들에게 음식과 생계를 제공하는 바다가 완전히 파괴된다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5번. 마코코의 수상 공동체. 라고스. 나이지리아에는 라군 위에 세워진 큰 공동체가 있는데 이를 마코코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많은 집들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높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와 자동차 대신 주민들은 학교, 시장, 직장 또는 이웃집에 가기 위해 배를 사용합니다. 마코코의 정확한 인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전체 마코코 공동체에는 땅과 물 위에 지어진 집들을 포함해 8만 명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코코의 많은 지역은 깨끗한 물, 제대로 된 화장실, 배수시설, 전기, 학교,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집들 아래에 있는 오염된 물도 문제입니다. 이 물은 쓰레기, 하수, 그리고 다른 오염물질과 섞여 있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불어나면 라군과 불과 조금 떨어진 집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어업, 배 만들기, 목재 가공,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철거로 인해 오랫동안 위협받아 왔습니다. 2012년 당국은 주민들에게 짧은 퇴거 통보를 한 뒤 마코코의 일부 지역을 철거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다시 대규모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을 잃었고 수천 채의 집이 손상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압 전선 근처의 집들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충분한 이주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코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민들에게 이곳은 단순히 물 위에 지어진 허술한 집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 한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공동체이자 생계, 그리고 집입니다. 4번. 간비 호수마을 배냉의 누쿠에 호수 뒤편에는 간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물 위에 세워진 가장 큰 마을 중 하나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 집들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배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배 위에서 생선, 채소,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 필수품을 파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학교, 교회, 모스크, 가게, 그리고 다른 건물들도 호수 근처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간비는 수백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노예 무역 시절 토피노족은 사람을 잡아 노예로 팔려는 전사들을 피해 호수로 도망쳤습니다. 이 지역의 잘 알려진 역사에 따르면 그들을 쫓던 사람들은 호수를 신성한 곳으로 여겨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토피노족은 물 위에 영구적인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역사와 생활 방식 때문에 1996년에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주민들의 주요 생계는 어업과 양식업입니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식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물고기를 키우고 잡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호수 위에 마을 전체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무 기둥이 항상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점점 썩어갑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 쓰레기, 위생 문제도 있습니다. 굼바이는 노예가 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 세워졌습니다. 몇 세기가 지난 뒤에도 처음 두려워하던 이들의 후손이 여전히 이곳에 살며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는 등 호수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코로와이 나무집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깊은 열대우림에는 코로와이라고 불리는 원주민 집단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코로와이 집이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집들은 땅에서 몇 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미터가 넘는 더 높은 집들도 있습니다. 특히 홍수, 곤충, 동물 또는 다른 집단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할 때 더 높이 집을 짓습니다.
이들은 튼튼한 나무를 주요 지지대로 사용합니다. 바닥과 벽은 나무, 잎, 그리고 사고 야자수로 만들어집니다. 집의 각 부분을 연결할 때는 라탄을 끈처럼 사용합니다. 호미 파인, 좁은 나무가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가족 모두가 음식을 비롯해 물, 도구, 땔감을 들고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우거진 숲에서는 집을 높이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진흙이나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집은 모기, 뱀, 멧돼지 등 동물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높이 지어진 집은 주변을 잘 살필 수 있어 누가 다가오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연 연구자들이 일부 코로나와이족과 처음 기록으로 남은 접촉은 1974년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숲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연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일부 코로와이족은 여행, 무역, 결혼, 전투를 통해 인근 토착 집단들과 이미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코로와이족이 선교사, 정부 관계자, 상인, 관광객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강에 더 가까운 마을로 이주하여 금속 도구, 옷, 보트, 휴대전화와 같은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나무 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아주 높은 집들 중 일부는 관광이나 촬영을 위해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코로웨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땅 위 30m 높이에 영구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대우림에서 얻은 재료만으로 튼튼한 집을 짓는 지식은 진짜입니다. 그들의 나무 위 집은 코로웨이 사람들이 홍수, 곤충, 야생동물, 그리고 심한 비가 내리는 곳에서 어떻게 안전한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 붐비는 미긴고 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 한가운데에는 미긴고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축구장보다도 작습니다. 나무도 없고 농장도 없으며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자체적인 자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어부와 상인들이 철판과 나무로 지어진 집에 빽빽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려면 배를 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식수, 음식, 휘발유와 기타 물품들은 본토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 섬은 제대로 된 화장실, 하수도 시스템,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할까요? 미긴고 주변의 물에는 나일롱어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의 가치는 높고 해외로도 수출됩니다. 어업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케냐와 우간다는 이 섬과 주변 어장에 대한 통제를 두고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009년 두 나라가 보안 요원을 파견하면서 긴장이 악화될 뻔했습니다. 누가 세금을 징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발급할 권리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비좁고 물이 부족하며 국경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계속해서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편안한 거주지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합니다. 일본 카와 이젠의 유황광부들. 인도네시아 동자바에는 매우 위험한 일을 생계로 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카와 이젠에서 유황을 채취하는 일. 해가 뜨기 전에 광부들은 분화구 가장자리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가파르고 바위투성이의 길을 따라 화산가스가 나오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가스가 식으면 선명한 노란색의 유황으로 변합니다. 광부들은 굳어진 유황을 세막대로 깨트립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을 어깨에 맨 나무 막대에 달린 두 개의 바구니에 담습니다. 한 번에 나르는 무게는 70에서 90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짐을 크레이터 밖으로 들어올려 산 아래로 내려가며 이산화황과 섞인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이 가스는 눈, 목, 그리고 폐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문제, 치아 및 잇몸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한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한 천이나 기본 마스크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분화구 안에는 매우 큰 터키석색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물은 극도로 산성이 강합니다.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카와이젠의 유명한 블루파이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란 용암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뜨거운 황가스가 공기와 섞여 불이 붙을 때 발생합니다. 타오르는 헌이 바위를 따라 흐를 때 어둠 속에서는 파란 불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광부들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독성이 강한 가스, 매우 무거운 짐,
그리고 활화산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법니다. 이 10개의 공동체는 사람이 살기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 위에 지어진 집들, 울창한 숲속의 마을, 그리고 화산 분화구항까지 이어지는 생계.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용기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빈곤, 부족한 서비스, 건강에 대한 위험, 그리고 결코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 전통들도 함께합니다. 외부인들에게는 그들의 거주지가 위험하고 비실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집이고 생계이며 정체성입니다.